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마음의 중심이란 주제로 이제 발표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게 원래 저도 한다 포럼에서 마음의 중심 할 때는요, 이제 중고등학생들이 많다고 해서 좀 제 이야기, 학창 시절 이야기 그런 간증 같은 걸 많이 넣으려고 했었는데, 또 보수주의 컨퍼런스라고 해서 내용을 좀 많이 바꿔봤어요. 그래서 좀 더 전문적이라고 할 것까지는 아니지만 좀 더 자세한 내용들 넣어보았습니다. 그러면 바로 시작해 볼게요. 네. 네. 이거는 이제 어떤 대화 녹취록인데요. 만약 이 대화가 외부에 알려진다면 대통령은 그런 말을 했다는 것을 부인할 것입니다. 대통령이 어떤 비밀스러운 말을 한 거죠. 몇 분 뒤에 대통령이 또 이 말을 했대요. 이 점을 더욱 강조해서 말한 거죠. 만약 지금 이 방에 있는 누군가가 대통령이 이런 조언을 했다고 말한다면 대통령은 그 사람이 거짓말을 하고 있으며 절대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할 것입니다. 네, 도대체 어떤 상황에 무슨 대통령이 이 말을 말한 것일까요? 네, 이 사건의 배경은 1988년 모스크바입니다. 이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네, 혹시 저 두 분 누군지 아시나요? 네, 미국 레이건 대통령이죠. 왼쪽에 저 조금 더 키 큰 분이. 저 오른쪽에 있는 분은 누구일까요? 그렇다면. 네, 맞습니다. 그때 당시에 소련의 서기장이었던 고르바초프입니다. 이 둘이 냉전을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몇 차례 정상회담을 가졌는데 이게 88년에 이제 모스크바에서 정상회담을 가졌을 때 일입니다. 이제 이 둘이 이제 강요들을 대동하고 회의를 하면서 뭐 이제 여러 가지 뭐 군사 감축 이런 것들을 많이 논의했는데 중간에 이제 강요들 다 빠지고 딱 단둘이 있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딱 단둘이 있고 최소한의 정말 그 회의 내용을 기록하는 그 기록자들 말고는 진짜 아무도 없는 그때 갑자기 레이건이 비밀 엄수를 전제로 딱 저렇게 말하면서 갑자기 대화의 주제를 새롭게 꺼냈어요. 그게 뭐였을까요? 갑자기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레이건이. 2차 세계대전에서 한 소련군 병사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신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교육받았기 때문이죠.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이제 그 병사가, 레이건이 말하는 거죠. 그 병사가 어느 날에 그 참호에 이제 그 밤에 있었는데, 다음날 전쟁을 나가기로 했대요. 근데 그날 밤에 이제 하늘을 바라보는데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 밤에 별이 이제 가득한 하늘을 보니까. 그러니까 이 병사가 원래, 신은 없다고 교육을 받았지만 갑자기 기도를 하고 싶다는 마음이 들어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다는 거죠. 어, 하나님이 계시는 저는 내일 전쟁에서 죽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제 영혼을 받아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날에 그 병사는 실제로 전사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내용이 어떻게 알려지게 됐냐면 죽은 그 소련군 병사의 품 안에서 그 전날 밤에 그 기도한 내용을 자기가 이제 쓴 거죠. 자기 품 안에. 그게 이제 발견돼서 이 이야기가 알려졌다는 거예요. 레이건이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하니까 고르바초프가 당황한 거죠. 그래가지고 뭐지 하면서 그 고르바초프는 이제 계속 무기 감축 얘기로 다시 주제를 바꾸려 했어요. 그래서 아 그렇군요 하면서 그 하늘 아래에 있는 그 우주가 전쟁터가 되지 않고 좀 더 평화로운 협상의 장소가 되길 바랍니다. 고르바초프가 이랬는데 레이건이 거기에 부응하지 않고 갑자기 이렇게 대답했어요. 아 우리는 그 우주보다도 더욱 직접 하늘과 관련된 그런 일들에 대해서 나는 지금 말하는 거라고 딱 하면서 계속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런 말을 계속 하다가 이러는 거죠. 사실 제 아들 론, 그러니까 레이건 대통령 아들인 거죠. 제 아들 론도 사실은 지금 무신론자예요. 근데 저는 미국에 돌아가면 아들을 백악관에 초대해서 맛있는 저녁 코스 요리를 대접해주고 싶어요. 그래서 쭉 다 먹인 다음에 그 아들을 딱 불러서 이렇게 말하고 싶답니다. 하면서 얘기한 게 아들아 오늘 먹은 너 요리 있잖아 하면서 이 요리는 저절로 생겼을 것 같니 아니면 누군가 요리를 해 주었을 것 같니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내용이 실제로 네, 딱 단둘이 있었을 때 기록하는 사람들 말고 강요들을 모두 배제했을 때 정말 비밀 엄수를 전제로 레이건이 네 고르바초프에게 한 말이죠. 그러니까 뭐였을까요? 네, 그러니까 진짜 단둘이 있었을 때 전도를 하려고 했었던 거였어요. 그러니까 되게 특이하죠. 우리나라로 치면 미국과 소련의 당시 그 관계라고 치면 우리나라 대통령이 북한 김정은과 회담을 하는데 강요들이 이제 모두 사라졌을 틈을 타서 단둘이 있을 때 진짜 마음속에 품어두었던 얘기가 전도를 하려고 했었다는 거죠. 되게 인상 깊지 않나요? 제가 이걸 최근에 그 기록을 담당했던 사람이 자기의 이제 시간이 좀 지났으니까 이제 그걸 자기 책에 쓴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걸 보면 이제 레이건이 진짜로 그 영혼을 향한 마음이 있었다는 사람인 걸 알 수가 있어요. 네, 미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대통령이 누구일까요? 혹시 투표하면 누구 나올 것 같으세요? 네, 링컨도 나오고요. 네, 워싱턴 대통령도 뭐 나오고 하는데 어, 네, 매번 조금 다르긴 하는데 레이건 대통령이 자주 1위를 한다고 해요. 네, 심지어 링컨보다도 더 인기 있는. 그래서 레이건 대통령 처음 들어보신 사람도 있고 대충 조금만 아시는 사람일 수도 있는데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면 이제 강력한 기독교 세계관이 되게 투철했다고 하죠. 그리고 그 기독교 세계관을 바탕으로 공산주의는 타협할 수 없는 악이다라고 확실히 규정을 하셨고 그래서 힘을 통한 평화, 네, 힘을 통한 평화를 주장하여서 결국 냉전을 승리로 이끈 대통령으로 이제 기억되고 있어요. 그래서 되게 위대한 대통령으로 이제 평가받고 있죠. 그리고 또 낙태에 대해서 되게 강경한 반대 입장을 내주셔서 미국의 이제 생명을 지키는 프로라이프 그 운동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위치로 이제 평가받고 있는 그런 분입니다. 이렇게 미국의 레이건 같은 이제 기독교 세계관이 정말 투철한 위대한 대통령이 있었다면 우리나라에도 그런 분이 계시죠. 네, 앞서 이진수 대표님께서 얘기해 주셨는데, 네, 이승만 대통령입니다. 이분도 기독교 세계관을 딱 가지고 자유민주주의 나라를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조선이란 땅 위에 자유민주주의 나라를 세우시고 온 세계가 공산주의 광풍에 이제 미쳐 들어갈 때 아까 지도 보셨잖아요. 전부 다 이제 공산화가 되는데 그걸 맞서 싸워서 이겨내시고 우리 나라를 지켜주셨죠. 그래서 이 레이건과 이승만 대통령 이 둘의 그런 놀라운 일을 이뤄낼 수 있었던 원동력이 무엇일까 질문하면 많은 사람들이 조금 공부하고 나서 다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아, 이분들의 원동력에는 신앙이 있었구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웬만한 모든 정치인들은 다 신앙이 자기의 삶에 큰 영향을 끼쳤다고 해요. 이거는 저기 보이는 오바마나 클린턴이나 아니, 저분은 바이든이죠. 다 똑같이 얘기합니다. 미국은 어디를 막론하고 다 성경 인용하고 다 신앙은 저에게 정말 중요한 위치를 미쳤다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근데 아는 것들은 네, 저런 분들은 이제 오히려 기독교를 대적하는 정책을 막 쏟아냈잖아요. 그다음에 우리는 도대체 레이건과 이승만의 그 신앙은 그 다른 정치인들과 무엇이 달랐는가를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도대체 저들의 신앙을 구분할 수 있는 어떤 지표는 무엇일까라는 거죠. 그래서 이 기독교 세계관이란 뭘까? 네, 보수주의의 정말 저희가 이해하는 보수주의는 기독교 세계관과 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기독교 세계관이란 무엇일까? 진짜 기독교 세계관은 무엇일까라고 하면 네, 기독교는 예수님을 믿잖아요,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의 관점으로 사물을 이해하고 바라보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예수님은 항상 보시면 영혼과 영생을 향해 초점을 맞추고 계시죠. 그래서 기독교를 정말 한마디로 요약해주는 저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며. 즉 예수님은 그 영혼을 구원하러 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 세계관은 곧 예수님의 관점을 보는 거고 이거는 정말 한 영혼을 살리러 오신 그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다는 게 저는 기독교 세계관으로 이해하고 있어요. 네, 영원한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 이게 확실하게 잡히면 여기서부터 다른 모든 이제 파생되는 가치들이 생기는 거죠. 정말 그 한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에서 개인이라는 개념이 생기고 개인의 존엄성이 생기고 또 그 개인의 자유를 지키는 이런 가치들이 생기는 거죠. 이런 개념들이 생기면 반대로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인식이 생기는 거예요. 개인의 존엄성을 파괴하는 전체주의적 체제, 존엄성을 말살하는 전체주의적 체제, 그리고 죄를 조장해서 어릴 때부터 사람들을 죄로 망가뜨리는 그런 정책들과 교육들 이런 것들 우리가 배워야 할 것들과 우리가 소중히 지켜야 할 것들 그리고 우리가 싸워야 할 것들에 대한 인식을 모두 이 바탕으로 정말 그 영원한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이 영원한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은 그렇다면 어디서 찾을 수 있는가? 이거는 남들이 보지 않는 곳, 아무 이익 관계가 없을 때 그럴 때 드러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런 대가가 없을 때, 뭐 정치적인 이익이나 이런 게 없을 때 진정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와 또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가, 그 전도하는가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사형수 신분으로 감옥에 있을 때 이때 예수님을 만났거든요. 성경을 읽다. 그랬더니 이분이 제일 먼저 무엇을 했을까요? 여러분이 감옥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무엇을 제일 먼저 할 것 같으세요? 혹시 도현 형제 뭐 하실 것 같으세요? 어, 맞아요.
진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반드시 다른 영혼들에게도 이 복음을 전하고 싶다는 마음이 들거든요. 안 믿는 사람들을 보면 하는 마음이 들고.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도 맞습니다. 제일 먼저 예수님을 믿자마자 감옥에 있는 다른 그 죄수들을 전부 다 전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한 40명 정도 전도했다고 해요, 감옥에서. 그래서 뭐냐면 결과적으로 우리나라의 주요한 독립운동가들이 정말 많은 분들이 기독교인이 되는 그런 결과로 이어졌어요. 아까도 봤지만 우리나라 전체 기독교인 비율이 적었지만 건국할 때 정말 그 큰 영향을 끼친 기독교인들의 비율이 엄청나게 높은 그런 결과가 이어났죠. 레이건 대통령도 이거 최근에 발견된 레이건 대통령 유품인데 대통령직을 수행할 때 장인어른이 이제 위독하시다는 얘기를 들었던 거예요. 근데 그분이 장인어른이 의사였는데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던 거죠. 레이건이 위독하다는 소식을 듣고 바로 친필로 편지를 쓴 건데 이게 전도 편지입니다. 이제 주지사 시절 사람들이 기도해주고 오늘 갑자기 이제 병이 나선 그런 개인적인 간증과 또 C.S. 루이스가 쓴 예수님을 전할 때 쓰는 그런 논리들, 그런 뭐 예수님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정말로 미친 사람이거나 희대의 거짓말쟁이거나 아니면 진짜인데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이런 그 논리가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써가지고 꼭 예수님 믿으세요 이런 편지를 직접 쓴 거고. 그다음에 아까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고르바초프랑 단둘이 있을 때 예수님을 전한 것, 복음을 전하려고 한 것. 그래서 이런 걸 보면 사실 뭐 대통령 때 대통령직을 수행하는 장인어른에게 전도 친필 편지를 쓰거나 아니면 고르바초프와 단둘이 있을 때 전도하는 것 이런 게 사실 정치적으로 봤을 때 얼마나 위험 부담이 크고 그런 거일 수 있겠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그런 걸 신경 쓴 게 아니고 진짜 영혼을 향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그런 데서 남들이 보지 않는 데서 이익관계가 없는 곳에서 남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아도 되는 곳에서 자신의 중심이 드러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 둘이 정말 이것이 저는 비밀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 두 분의. 사실 아까 카터 대통령도 이제 전도했다고 이런 얘기는 하는데 사실 그분을 보면 최근에 하는 발언을 보면 뭐 동성 결혼 옹호한다든지 하는 걸 봤을 때 그분은 좀 더 이제 볼 필요가 있겠더라고요. 뭔가 그런 것들이 분별하지 못하는 그런 것들이 또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제가 중요한 것은 여기서 그래서 마음의 중심 하나님께 쓰임 받은 사람들의 비밀은 그 어떤 중심의 뜻을 정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자를 보면 내가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보다 왜냐면 각자의 사명이 다 다르니까요. 내가 있는 그 곳에서 정말 영혼을 향한 애타는 마음을 갖고 있는 그 사람을 전 하나님이 찾으신다고 믿어요. 네, 그래서 마음이 합한 자를 통해 뜻을 이룬다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다윗 왕 얘기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특별히 뭐라고 하시냐면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마음에 맞기 때문에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윗이 어떻게 왕이 됐을까 생각을 해보면 사실 다윗은 공부를 잘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목동에서 양치기인데 공부를 잘했을 수가 없겠죠. 그리고 무슨 꿈이 있었을까요? 꿈도 사실 별로 없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가족들한테도 무시당했잖아요. 사무엘이 왔을 때 초대받지도 못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신 딱 이유가 오직 가진 게 그거 하나밖에 없었다는 거죠. 마음의 중심이 정말 주님과 합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약간 좀 재밌는 얘기긴 하지만 사실 이승만 대통령이랑 레이건 대통령도 그 대학교 성적을 보면 그렇게 잘하진 못했어요. 보니까 C가 많더라고요. 뭐 D도 있고. 그러니까 이건 그냥 공부하다 보니까 좀 재밌어가지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대학교에서 C나 D를 맞더라도 이승만 대통령이나 레이건 대통령 같이 쓰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공부 열심히 하지 말라는 소리는 아니고요. 열심히 해야죠. 근데 그만큼 정말 마음의 중심을 주님은 훨씬 중요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였고 이걸 관련해서 이제 서울대 상황을 조금 나눠드리려고 해요. 서울대 인권원장 그리고 새학생회입니다. 서울대는 이제 우리나라의 헤게모니를 장악하려고 할 때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서울대에서 어떤 뭐 정책이 결정되면 이게 그대로 다른 대학들로 이어지죠, 그렇죠? 그래서 서울대에 어떤 뭐가 통과됐다면 다른 대학들의 모델이 되기 때문에 이걸 그대로 따라하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어떤 분위기를 또 지성 사회, 지식인 사회 분위기를 주도하려 할 때 우리나라에서 서울대는 이제 타겟이 되겠죠. 근데 2020년에 갑자기 이런 보고서가 나왔어요. 원래 해마다 관련된 게 나오긴 했는데 2020년에 갑자기 서울대학교 인권규범 제정에 관한 연구라는 이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었냐면 일부 교수와 학생들이 인권헌장이란 걸 이제 제정하려고 이제 그 인권헌장의 그런 틀을 만들고 이것을 이제 실제로 그때 2020년이니까 코로나 막 터지고 학교에 아무도 없었을 때 순식간에 이거 인권 헌장을 만들고 이거를 아예 여름 방학 때 아예 통과시키려 버리고 했었던 거예요. 아무도 모르게.
그런데 인권 헌장이라는 게 내용이 뭐냐? 자세히 보니까 그 실상은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차별금지법 많이 들어서 알고 계실 텐데, 그렇죠? 동성애에 대해 뭐 욕하기만 해도 이제 실제로 차별금지 조항에 이제 동성애 성적 지향을 넣고, 그다음에 괴롭힘 조항이라는 걸 통해서 듣는 사람이 뭐 이제 정신적인 괴롭힘을 느꼈다고만 해도 바로 처벌로 이어지는 건데, 사실은 그러니까 듣는 사람이 기분 나쁘기만 하면 무조건 처벌을 한다, 이런 내용이죠. 그래서 인권헌장의 나머지 이제 내용들은 사실은 기존에 있는 학교의 개별 그런 규약들을 통해서 보장되어 있는 내용인데, 거기에 딱 없는 그 성적 지향에 관한 이런 것을 딱 넣어서 헌장으로 만들려고 썼던 것이죠. 심지어 오세종 총장님께서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이번 인권 헌장을 통해서는 상징적 의미를 넘어 실효적으로 강력한 처벌이 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말을 할 수 있다는 식으로까지 얘기했었거든요. 네. 그렇지만 다행히도 이걸 지각 있는 교수님들께서 이런 졸속 그런 편협하게 미리 하려는 시도를 발견하시고 이거에 대해 문제 제기를 요청하셨어요. 그래서 공청회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인권 헌장에 대한. 그런데 실상은 공청회 이제 패널을 이제 주최 측이 선정을 하잖아요. 근데 이거에 문제 제기를 하신 교수님 한 분 말고 나머지 패널들을 전부 다 인권 헌장을 지지하시고 그랬던 교수님들로 채운 거죠, 학생들과. 그러니까 매우 편협한, 한쪽으로 일부러 짜이도록 만든 공청회라고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패널들 시간이 끝나고, 네. 근데 어떤 시간이 있었냐면, 그래도 공청회 구상을 갖춰야 되니까 방청객들을 무작위로 뽑아서 이제 의견을 듣는 시간이 있었거든요. 근데 10명을 뽑았는데 그 중에 절대 다수 8명이 인권 헌장을 완전 반대한다, 문제가 심각하다, 표현과 학문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그런 인권 헌장이다, 제정을 반대한다, 이런 의견이 나왔습니다. 왜냐면 너무 이게 비슷하게 나온 것도 아니고 압도적으로 반대 의견이 나왔기 때문에, 네, 이 주최 측에서는 인권 헌장 추진을 미룰 수밖에 없게 되었어요. 한편 이제 이거에서 문제점을 인식한 분들이, 네, 이제 진정한 인권을 위한 서울대 연대라는 그 단체를 만들어서 서울대 인권헌장 반대 서명을 받기도 했었고요. 또 자유와 인권을 위한 서울대인 모임이라는 또 모임도 만들어서 이 인권헌장이 정말 무엇이 문제인지, 우리가 그냥 단순히 계속 반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학술적으로도 이것이 얼마나 학문의 자유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이런 것을 알리는 학술 포럼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포럼을 열기도 했어요.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활동을 했는데요. 우리가 반대로 도대체 어떤 단체들이 이 인권 헌장을 이제 지지하는가에 대해서 좀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일단 이 가장 이거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인권센터죠, 그렇죠? 인권센터. 서울대학교 인권센터는 항상 이런 일을 이제 반복하려고 하는데, 여기에 학생회 조직들이 많이 합류를 하거든요. 저기 보면 이 사람들이 인권 헌장의 그런 독소 조항을 학생들에게 가르쳐주지 않고 무슨 의미인지를 안 가르쳐줬어요. 그런 채로 그냥 무조건 지지 서명을 받은 거거든요. 그럼 학생들이 잘 모르고 그냥 좋은 건가 보다 하고 이제 막 하기 시작하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저기를 보면 서울대 학생 소수자 인권위원회, 그리고 두 번째를 봐야 되는데 단과대학생회장 연석회의, 대학원 총학생회, 단과대학생회장 연석회의, 인권헌장 학생 추진위원회. 근데 사실은 얘네들이 다 비슷한 애들이, 다 비슷한 학생들이 다 같이 하는 거고, 그다음에 저 뭐냐면 단과대 학생회의라는 것은 사실은 학생회 이제 가 지금 계속 무산이 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학생회를 대체하는 조직이기 때문에, 이걸 보면 알 수 있는 것은 기존의 서울대 학생들이 인권헌장을 매우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학생들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학생회 이제 단독 후보로 나왔던 퍼즐이라는 것도 겉으로는 이제 그런 티를 안 냈지만 정책 자료집을 이제 찾아보면 저기 서울대학교 인권헌장 및 대학원생 인권 지침이 발표됐으나 아직 제정되지 못했다, 이것을 반드시 학내 관련 규범의 제정을 촉구하겠다라는 식으로, 네, 인권헌장을 추진하려고 했었던 그런 움직임이 있었죠. 도대체 학생회가 왜 이렇게 된 걸까요? 여러분 혹시 서울대 그 학생회 구호가 뭔지 아시나요? 네, 민중해방의 불꽃입니다. 이름에서부터 알 수 있듯이 사회주의 막시즘 영향이 매우 짙게 드리워져 있어요. 그래서 어떤 학생회가 나오든, 운동권 학생회가 나오든 아니면 표면적으로 운동권이 아닌 학생회가 나오든 간에 항상 저 구호는 바뀌지가 않았습니다. 그럼 도대체 뒤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었던 걸까를 좀 알아봐야 할 필요가 있는데, 네, 그쵸? 저 학생회 사실은 뒤에 저희가 연구를 해봤거든요. 그랬더니 그 뒤에 지하 조직이 있었습니다. 바로 사회변혁 노동자당이라는 지하 조직이에요. 이름을 보시면 알겠고 실제로 그 관련 설명을 봐도 알겠지만 정말로 있는 그대로 숨기지 않고 사회주의
사회를 건설하려고 추구하는 그 단체예요. 실제로. 그런데 저기 속해 있는 학생들이 아까 말씀드린 그 학생회 조직들, 그런 단과대 연습회의나 아니면 뭐 인권위원회 이런 쪽에 인권국장 이런 쪽에 되게 많이 포진해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까지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조직이 지하 조직 같이 뒤에서 계속 학생회랑 연결이 돼 있었기 때문에 어떤 학생들이 학생회가 되든지 간에 이 영향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리고 이에 만약에 반기를 들면 정확한 이유를 알 수는 없지만 뭔가 다른 이유 때문에 거기에 방향이 반대로 간 학생들은 중도 사퇴를 하거나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일어났습니다. 심지어 어떤 일이 일어났냐? 서울대 인권원장을 관련해서 이제 비판 대자보를 썼거든요. 그래서 어떤 대자보였냐면 이제 탈동성애자들의 인권을 보호해 달라라는 내용의 대자보였어요. 그런데 갑자기 네, 누군가 가림막을 저렇게 설치한 거예요, 바로. 혐오 대자보라고. 말이 안 되는 일이죠. 그래서 그 학생이 이 대자보를 마음대로 붙였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학생의 정체가 학생회 쪽에 인권국장이라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저 지하 조직의 사회변형 노동자당의 일원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계속 학생회를 장악해왔고 이 말도 안 되는 정말로 대자보를 그냥 저렇게 붙여버리고 훼손하는 이런 일들이 지금 버젓이 일어나고 있는 게 서울대 학생사회의 현실이란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서울대 학생들은 학생회가 다 문제가 많은 것을 매우 문제가 많다는 걸 알고 있어요. 항상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매년 뭐 전임이어 후임 서울대 인문대 학생회장이 있다는 성
영혼을 위한 마음을 잃지 않는 이것이 진짜 중요하구나. 그리고 이게 계속 있을 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구나라는 걸 제가 좀 공부를 해보니까 진짜 미스터리가 많았어요. 사람들이 되게 이해를 하지 못하는 부분이 많았대요. 네. 그래서 이 사람에 대한 평가 중에 이제 in confidence라고 이제 주 미국 소련 대사, 그렇죠? 소련인인데 이제 미국에서 이제 외교 대사를 한 20 몇 년 하셨어요. 네. 그래서 총 6명 대통령, 케네디부터 레이건까지 다 이분이 계속 미국 대사를 이제 하신 거거든요, 이분이. 그래서 이분이 은퇴하고 나서 내가 만난 그런 미국 6명 대통령 그런 비화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평가를 이제 써놓은 저 책이거든요. 근데 저 책에서 레이건에 대해서 되게 재밌는 평가들이 많아가지고 좀 몇 개 갖고 와봤습니다. 네, 저분이고요. 아나톨리 도브리닌이라는 분인데 저분이 이제 레이건에 대해서 뭐라고 했냐면 네, 레이건이 우리가 맞닥뜨린 모든 미국 대통령들 중에 가장 모순에 찬 그런 인물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이 뭐냐면 대외적으로는 이제 그 어떤 사람들보다도 강경하게 이제 소련을 공산주의를 악의 제국이라고 막 비난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신기한 거는 개인적으로 이제 소련 외교관들을 만나고 이런 일이 있을 때는 그렇게 따뜻하게 사랑스럽게 대해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가장 이상한 건 뭐냐면 그가 자신의 그러한 모순점들에 대해 전혀 개의치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되게 소련 입장에서 정말 미스테리한 사람이었대요. 그리고 또 평가가 소련을 그 역대 어느 대통령보다도 가장 강경하게 정말로 비판했지만 근데 유일하게 소련이 진정 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은 유일한 대통령이었다라고 또 이렇게 봐요. 그러니까 되게 소련 입장에서 이해를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평가를 정리하자면 네. 레이건이라는 인물이 소련과의 냉전을 다시 시작하려 할 때 원래 그 이전에는 그런 약간 지금 우리나라 좀 비슷한 분위기로 미국 민주당이 집권했을 때 막 뭔가 평화 무드 가야 된다 막 이런 식으로 대탕트라고 막 엄청 가고 있었는데 레이건이 갑자기 이제 다시 강경하게 돌아서면서 소련과의 냉전을 다시 시작하려 할 때 그는 우리에게 하나의 수수께끼였다 그랬대요. 그리고 레이건이 말한 대로 실제로 막 국방비 엄청 늘리고 냉전을 다시 시작하자 그는 우리에게 여전히 수수께끼였다. 그런데 그가 갑자기 고르바초프와 함께 냉전을 완전히 이제 끝내버리려 할 때 그는 우리에게 더욱 커다란 수수께끼가 되었다라고 이제 레이건에 대해 평가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참 미스테리한 인물인 거죠. 쉽게 이해할 수가 없는 인물이었다고 해요. 근데 이 레이건 대통령 특징이 재밌는 게 되게 많아요. 엄청 무식했대요. 그 주변에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평가를 하면 모든 강료들이 진짜 무식하고 막 그리고 농담이 그 트레이드 마크거든요. 농담을 하는데 농담 잘하긴 했는데 진짜 좀 시도 때도 없이 농담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막 일단 무지함에 대해서는 이제 막 고르바초프도 레이건이랑 대화를 하면 이 사람 진짜 나보다 멍청한 것 같다라는 게 너무 느껴졌대요. 막 고르바초프가. 그래서 이거 미국인들이 얘기한 거예요, 실제로. 미국인 그 당시 기록하던 사람들이 얘기한 건데 고르바초프는 레이건과 대화하면서 내가 이 사람보다 훨씬 똑똑하다는 게 너무 느껴져서 대화 중에 이런 거를 막 뽐내려고 했는데 이걸 받아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기록자들밖에 없어서 고르바초프가 되게 아쉬워하면서 뻘쭘했다 이런 막 얘기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당시 프랑스 대통령이 미테랑이었는데 레이건 처음 만났을 때의 첫인상이 너무 무식해서 깜짝 놀랐대요. 충격 먹었다고. 네, 그런 이미지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막 회의에서 조금만 누가 자세하게 디테일로 들어가면 그냥 안 들어버리고 막 그랬다고 해요. 막 자주 졸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런 사람들이 신기하게 고르바초프가 이상하게 나중에 가면 이상하게 레이건한테 말리는 거죠. 그리고 미테랑도 보면 볼수록 레이건이 뭔가 진짜 뭔가 있네 이렇게 다 느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신기한 인물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막 고르바초프가 회담할 때 막 한참 막 수치나 이런 걸 들어. 공산권 이제 국가들은 지도자가 막 경제 수치 하나하나까지 다 외워서 이제 회담에 임하거든요. 그게 전략이라고 하더라고요. 내가 실제 이걸 컨트롤하고 있다는. 근데 막 고르바초프가 한참 설명을 해줬는데 레이건이 한참 가만히 듣고 있다가 갑자기 그냥 상황에 맞지 않는 농담으로 그냥 답해가지고 완전 고르바초프가 진짜 진이 빠졌겠죠. 막 이런 식으로 정상회담에서 임해가지고 막 그 회담이 끝나면 강료들이 막 대통령님 막 농담이 만사가 아닙니다 하면서 뭔가 좀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막 이런 식으로 할 정도로 네, 진짜 독특하게 이렇게 그런 회담이나 이런 것들을 이끌어 나갔다고 해요. 그래서 도대체 지금 레이건의 미스테리가 뭐냐? 그래서 이 사람한테 전략을 물어보면 말하는 게 우리가 이기고 상대방은 지는 거지 이런 식으로 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뭘까요? 제가 만약에 옆에 강로였으면 무슨 생각을 해봤을까 생각했는데 속이 아마 타들어갔거나 아니면 나라도 진짜 우리 나라를 위해서라도 전략을 짜드려야겠다 막 뭐 어떻게 됐을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저희가 아는 그 결과는 아무도 해결 못했던 그 냉전을 결국 승리를 끌고 아무도 정말 막지 못했을 것 같은 공산주의를 무너뜨리는 주인공이 된 게 레이건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 비판하는 사람들은 레이건은 아, 저 사람 무능했지만 참모들이 똑똑해서 그랬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참모들이 열심히 해줘서 그랬다. 아니면 그때 고르바초프라는 인물이 나왔었기 때문이다. 만약에 그때 소련에서 더 강경파 나왔으면 진짜 어떻게 됐을지 아무도 모른다. 막 이렇게 비판하는 사람도 있고, 아 진짜 그냥 운과 환경, 국제적 환경이 너무 좋아서다라고 이렇게 막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정도로 좀 미스테리였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겼는지. 그런데 여기서 잠시 성경적 원리로 이제 돌아가 보려고 해요. 성경에 보면 이제 나라 흥망성쇠의 기준이 딱 나오는 게 열왕기와 역대기에 딱 나오잖아요. 그럼 기준이 딱 하나입니다. 그 왕이 나올 때마다 딱 이 문장이 제일 먼저 나오는 거 다 아시죠? 읽어보시면 땡땡땡 왕의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아니면 땡땡땡 왕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 딱 두 가지예요. 그리고 그 뒤에 뭐 정직히 이거 거꾸로 썼네요. 정직히 행하면 축복이 오죠. 그리고 악을 행하면 저주가 오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근데 비밀이 뭐냐면 그 중간에 반드시 그 나라의 환경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렇죠? 솔로몬이 선을 행했을 때는 나라가 화평하고 저절로 주변 나라에서 조공을 바치는데, 악을 행하니까 주변 나라 사람들이 격동이 되잖아요. 마음이 격동이 되고 반란하려고 마음이 일어나고, 그 환경의 변화가 반드시 수반이 되고 결국 최종적인 저주와 축복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너무나 많은 복잡한 변수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우리가 아무리 전략을 철저히 세운다고 해도 온전히 컨트롤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성경적 원리라는 것은 그 마음의 중심에 따라서 그 환경이 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레이건의 승리의 비결을 보면, 하나님이 함께 했으니까 승리했겠죠.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건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다는 거겠죠. 근데 그 지금 아까 앞서 살펴본 면면을 보면 어떤 위치 상황에 있든지 예수님과 영혼을 바라보는 그 마음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어떤 열매로 나타났냐, 하나님이 싫어하는 체제를 가장 단호히 비판하고 타협할 수 없다고 하면서도 정작 그 영혼들은 한 명 한 명을 만났을 때는 그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으로 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결론을 내보려고 해요. 방금 말씀드린 건데, 마음의 중심이 결과를 만든다는 게 제 결론입니다.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환경이 마음을 만들고 사람이 거기에 적응한다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절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마음의 중심이 환경을 만들고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맨날 환경 탓, 구조 탓하면서 하는 것과도 이제 접목시킬 수가 있어요. 중요한 게 환경 탓하는 게 아니고 내 마음의 중심에 따라서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환경이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의 중심을 잡아 환경의 지배자가 되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를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라. 어디서나 예수님과 영혼을 바라보는 자가 되자 하면 마음의 중심을 잡고 환경의 지배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결론이고, 에필로그로 그럼 대한민국은 어떻게 될까 생각을 해봤어요. 네. 마음의 중심, 제가 말씀드린 이 비밀을 깨달은 사람들이 모여서 대한민국을 바꿔야 할 때가 저는 오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새로운 나라가 시작될 거라고 믿어요. 그리고 이는 아무도 막을 수 없다라고 믿어요. 저 말은 누가 한 걸까요? 네, 그냥 제가 한 거예요. 근데 네, 근데 이는 아무도 막을 수 없다고 생각해요. 왜? 네, 하나님은 아무도 막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네. 아멘이시죠? 네, 반드시 그렇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로 얘기를 끝내려고 합니다. 네, 이승만 대통령과 프란체스카 여사인데, 이승만 대통령도 나라를 위한 기도로 그 유언을 남기셨잖아요. 프란체스카 여사도 마지막 그 남기신 말이 이거였다고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코리아를 대적하리요. 네. 저는 정말로 이 말이 실현될 거를 정말 굳게 믿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정말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들이 되어서 네, 주님의 놀랍게 쓰임 받아서 정말 새로운 대한민국을 건설하는데 귀하게 쓰이는 한 분 한 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